늦가을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성당 바닥에 형형색색의 무늬를 그려놓았다.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를 향했다. 정은지가 아버지 정혜수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불룩한 배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베일 너머로 비치는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우리 딸이 정말 예쁘네. 혜수가 속삭였다.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살짝 주며 답했다. 아빠,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재단 앞에는 윤도현이 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감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고 은지가 다가오자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했다. 혜수는 딸의 손을 도연에게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 잘 부탁하네.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평생 은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주례를 맡은 신부가 설교를 시작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합을 축복하기 위해. 그때였다. 은지가 갑자기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처음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떨림이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도연이 먼저 이상을 감지하고 은지의 팔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 은지는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앞으로 쓰러졌다. 도연이 황급히 그녀를 받쳐 안았고 성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은지야, 구급차를 불러. 물을 가져와. 여기저기서 비명과 외침이 터져나왔다. 혜수는 본능적으로 딸에게 달려갔다. 은지는 복부를 움켜쥐며 괴로워했고 입가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드레스는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고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다. 은지야, 아빠야, 정신 차려. 혜수가 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그녀의 의식은 이미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길을 비켜주세요. 하객 중 한 명이었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뛰어들었다. 그는 신속하게 은지의 맥박을 확인하고 공공반응을 살폈다. 맥박이 너무 빨라요.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도연은 은지를 안고 일어서려 했지만 의사가 만류했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은지의 기도를 확보하고 옆으로 눕혔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고 누군가는 목줄을 꺼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아기는 괜찮은가요? 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경련이 시작되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먼 곳에서 오는 것 같았다. 은지의 손은 차가워졌고 떨림도 점점 약해졌다. 혜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뛰어 들어왔다. 그들은 숙련된 동작으로 은지를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임신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도연이 대답했다. 기저질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했어요.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혜수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혜수는 그 순간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딸의 위급한 상황에 그런 생각은 금세 묻혀버렸다. 구급차가 떠나자 성당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기도를 계속했다. 축복의 자리는 한순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은지를 응급처치실로 옮겼고 혜수와 도연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기실의 시계는 더디게만 움직였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도연은 계속해서 복도를 오가며 안절부절 못했고 혜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은지 씨는 급성 중독 증상으로 보입니다. 태아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혜수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다. 부검을 하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중독이라니. 무슨 중독입니까? 혜수가 물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독성 물질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혜수는 딸의 시신을 마주했다. 웨딩드레스는 벗겨져 있었고 그녀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차가운 얼굴엔 아직도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혜수는 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평생 법정에서 수많은 비극을 목격했지만 자신의 딸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그때 도연이 다가와 혜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은지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수는 소름이 돋았다. 도연의 목소리엔 슬픔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던 것처럼. 그날 밤 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은지는 건강했다. 임신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독. 결혼식 당일에 혜수는 일어나 서재로 갔다. 수십 년간 판사로 일하며 길러진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은 토요일 오후에 혼란으로 가득했다. 결혼식장에서 구급차를 타고 온 하객들이 대기실을 메웠고 누군가는 흐느끼고 누군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을 응시했다. 정혜수는 응급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딸이 실려간 수술실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검은 예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진 채였다. 장인어른, 커피라도 한 잔 드시죠. 윤도현이 종이컵을 건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혜수는 사위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미세한 떨림조차 없는 마치 돌처럼 굳은 손이었다. 도연 씨, 은지가 평소에 어떤 약을 복용했나? 임산부용 비타민이랑 철분제 정도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것들이요. 도연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읊는 것처럼. 혜수는 4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만나왔다. 그들은 대부분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불필요한 디테일을 덧붙이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도연은 달랐다. 그는 필요한 말만 했고 그것도 정확하게 계산된 분량만큼만 내뱉었다. 은지 담당이가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저는 잠시 병원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도연이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혜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 무슨 전화가 그리 급한 것일까? 혜수는 조용히 뒤를 따라 나갔다. 병원 주차장 한쪽 구석. 도연은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바람 소리에 묻혀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단어들이 혜수의 귀를 스쳤다. 계약, 서류, 내일까지. 혜수가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 의사가 나와 있었다. 하얀 가운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정은지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저는 아버지입니다.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급성, 독성 쇼크로 추정됩니다. 부검을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혜수는 그날 처음 들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도연이 재빠르게 그를 부축했다. 장인어른, 정신 차리세요. 은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러나 혜수는 보았다. 눈물 뒤에 숨겨진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도연은 상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조문객들 앞에서 오열하고 은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슬픔에 잠긴 남편을 연기했다. 그러나 혜수는 놓치지 않았다. 도연이 틈틈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을, 그리고 문자를 받을 때마다 미세하게 올라가는 입꼬리를.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혜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보험 상품관리팀 김민수입니다. 정은지 고객님의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보험금이요? 무슨 보험 말씀이신지. 네. 고객님께서 3개월 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있으신데요. 사망보험금이 5억 원입니다. 수익자가 배우자 윤도현님으로 되어 있네요. 혜수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은지가 5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것도 결혼 직전에? 혹시 가입 서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계가족이어도 수익자 동의 없이는. 전화를 끊은 혜수는 즉시 도연에게 연락했다. 도연 씨, 잠시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네. 장인어른,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다. 도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상주 같았지만 표정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은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걸 알고 있었나? 혜수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아이를 위해 가입했다고 하더군요. 5억이나 되는 거액을. 저도 너무 많다고 했지만 은지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거짓말. 혜수의 직감이 소리쳤다. 은지는 돈에 무관심한 아이였다. 미술교사 월급으로 소박하게 살면서도 행복해하던 딸이 갑자기 거액의 보험에 가입할 리 없었다. 그런데 장인어른, 도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은지가 남긴 또 다른 보험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익자가 아니라 장인어른이 수익자더군요. 혜수는 서류를 펼쳤다. 2억 원짜리 보험 증서였다. 가입일은 역시 3개월 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은지가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보험을 드러났다는 게. 도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순간 혜수는 깨달았다. 이것은 경고였다. 당신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 하지만 저는 은지를 믿습니다. 도연이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준비한 것뿐이겠죠. 장인어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혜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법정에서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았겠지만 지금 그는 그저 딸을 잃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랬겠지. 혜수가 자리를 떠나려 할 때 도연이 덧붙였다. 아, 그리고 은지 유품 정리하면서 일기장을 발견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임신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했더군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아니, 이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 순간 혜수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다. 주먹을 휘두르려는 찰나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다. 정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돌아보니 검찰청 시절 후배였던 박진우 변호사가 서 있었다. 우연한 만남처럼 보였지만 도연이 미리 준비한 증인일 수도 있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박진우가 해수를 데리고 나왔다. 호텔 밖 찬 공기가 해수의 머리를 식혔다. 판사님, 제가 조사 좀 해봤는데요. 윤도현이란 사람 좀 이상합니다. 무슨 소리야? 제 사무실로 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진우의 사무실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들이 있었다. 윤도현의 호적 등본,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들이었다. 이 사람, 7년 전까지는 이성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개명했더군요. 개명. 왜? 그게 여기 있습니다. 박진우가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7년 전 지방 신문 기사였다. 신혼 3개월 만에 아내 익사. 남편에게 3억 보험금. 기사 속 사진은 젊은 시절의 도현. 아니 성호였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혜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딸은 살인당한 것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 사기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이 자는 프로입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다. 그리고 은지처럼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날 밤 혜수는 은지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이었다. 사진 찍던 날 은지는 그에게 말했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도연 씨가 절 정말 사랑한대요. 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도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정혜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후배 검사를 만나기 위해 서초동으로 향했다. 30년 넘게 법조계에서 쌓아온 인맥은 이럴 때 빛을 발했다. 후배는 그를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딸을 잃었네. 결혼식 날에 후배의 표정이 굳어졌다. 혜수는 윤도현이라는 인물에 대한 신원 조회를 부탁했다. 주민등록번호와 몇 가지 기본 정보만으로도 충분했다. 후배는 망설임 없이 도움을 약속했다. 사흘 뒤 혜수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다. 윤도현이라는 이름은 7년 전에 개명한 것이었고 원래 이름은 이성우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결혼 이력이었다. 첫 번째 아내는 김소연, 28세의 초등학교 교사였다. 결혼 8개월 만에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두 번째는 최지원, 32세의 간호사로 결혼 11개월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세 번째 아내 박민정은 30세의 회계사였는데 결혼 1년을 겨우 넘긴 시점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모든 사망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거액의 생명보험, 그리고 수익자는 항상 이성호였다는 것. 첫 번째 아내의 경우 5억, 두 번째는 7억, 세 번째는 무려 10억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자신의 딸 은지였다. 12억이라는 역대 최고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다.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죄책감이었다. 왜 딸의 결혼을 그토록 쉽게 허락했을까? 왜 사위의 배경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딸이 보낸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는 은지가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유난히 피곤해하고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임신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할 때도 도연 씨가 혹시 모르니까 들어두래요라고 했었다. 그때는 사위가 아내를 아끼는 마음이라고만 여겼다. 혜수는 이성우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직 형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성우는 본래 부산 출신으로
대학 중퇴 후 여러 사업을 전전했다. 모두 실패했고 빚더미에 앉았다. 그러던 중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보험의 허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첫 번째 아내와의 결혼도 바로 그 시기였다. 각 아내들의 가족을 찾아가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김소연의 어머니는 해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도 보험회사도 모두 사고사로 결론 내렸죠. 제 딸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아이가 아니었는데 최지원의 오빠는 더욱 격렬했다. 그놈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사고 당시 그는 제주도 출장 중이었고 호텔 CCTV에도 찍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떻게든 그가 개입했을 거예요. 박민정의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일기장을 건넸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쓴 겁니다. 읽어보세요. 일기장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남편이 이상한 약을 먹으라고 한다.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화를 낸다. 무서워서 친정에 가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 혜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은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아니, 임신한 상태였으니 더욱 무력했을 것이다. 그는 이성호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법들을 연구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독극물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천천히 소량씩 투여하면 자연사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과 혼동되기 쉽죠. 게다가 특정 약물은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분해되어 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의학자의 의견도 비슷했다. 부검을 해도 명확한 사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이면 더욱 그렇죠. 결혼식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급성 쇼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혜수는 깨달았다. 이성호는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문가였다. 그는 아내들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천천히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슬퍼하는 남편 연기를 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다. 이성호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복구한 결과 그가 표적으로 삼은 여성들의 리스트가 발견된 것이다. 거기에는 나이, 직업, 재산 상태, 가족 관계, 건강 상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은지의 이름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임신 가능성 높음, 보험금 한도 상향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딸은 처음부터 계획된 희생양이었다. 이성호는 은지를 만나기 전부터 그녀를 연구하고 접근 방법을 계획했다. 미술 전시회에서의 만남도 운명적인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날 밤 혜수는 은지의 사진을 보며 결심했다. 법이 그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되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전직 강력계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결심하셨습니까? 그래, 이제 시작일세. 정혜수가 윤도현의 과거를 파헤치며 보낸 석 달은 지옥과도 같았다. 매일 밤 딸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꿈에 나타났고 그때마다 은지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혜수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을 뜬 혜수는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윤도현, 아니 이성호의 행적을 추적하며 만든 타임라인, 전 부인들의 사망 진단서 사본, 보험 계약서들, 그리고 의문스러운 금융거래 내역들. 혜수는 빨간 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윗줄을 그으며 패턴을 분석했다. 성우는 항상 임신한 여성을 노렸고 결혼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금은 최소 5억에서 최대 15억까지 다양했다.
혜수가 노트북을 켜고 성우의 SNS 계정을 다시 확인하던 중 심장이 멈출 듯한 발견을 했다. 최근 업로드된 사진 속에 성우와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사진 아래 달린 댓글들을 읽어내려 가던 혜수는 그녀의 이름이 박하연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연의 프로필이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소아과 전문의, 대형 병원 근무.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정. 은지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배경이었다. 혜수는 즉시 사설탐정 김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급한 일이 생겼네. 윤도현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어. 박하연이라는 소아과 의사야. 지금 당장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게. 일주일 후 김진수가 가져온 보고서는 혜수의 우려를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박하연은 임신 3개월이었고 성우와의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최근 세계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었다. 수익자는 당연히 윤도현이었다. 총 보험금은 12억 원에 달했다. 혜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박하연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갔다. 소아과외래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던 혜수는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오는 그녀를 보고 숨이 막혔다. 온화한 미소, 긴 생머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은지를 빼닮았다. 성우가 의도적으로 비슷한 타입의 여성을 노리는 것이 분명했다. 박하연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혜수를 바라보았다. 저를 아시나요? 환자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정혜수라고 합니다. 윤도현 씨를 아시죠? 그와 관련해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마주 앉은 혜수는 은지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제 딸입니다. 석 달 전 결혼식 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에 아이와 함께요.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현 씨가 전 부인이 있었다고요? 그분은 미혼이라고. 혜수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다. 성우의 과거 결혼 증명서들, 전 부인들의 사망 진단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 하연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도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아이도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박 선생님, 최근에 보험 가입하신 것 알고 계시죠? 그것도 3개나요. 하연이 놀란 눈으로 혜수를 바라보았다. 그건 도현 씨가 임신한 제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 양육비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책임감 있는 남자의 의무라고. 그 보험금 수익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아이 아버지인 도현 씨. 혜수는 은지가 남긴 일기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도현 오빠가 보험 가입하자고 했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날 생각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정말 행복해.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박 선생님, 제 딸도 당신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의심 한 번 하지 않았죠. 사랑에 눈이 멀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딸과 손주를 모두 잃은 아버지입니다.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도현 씨는 어제도 태교 음악 CD를 사다 주셨고 아기 이름도 같이 지었어요. 혜수는 한숨을 쉬었다. 은지도 똑같았다. 끝까지 그 남자를 믿었다. 혹시 최근에 몸이 안 좋거나 이상한 증상은 없으셨습니까? 그게. 하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최근에 좀 어지럽고 구토가 심해졌는데 임신 초기 증상이라고. 무엇을 드시고 그러셨습니까? 도현 씨가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를 사다 줬는데
그거 먹고 나서부터인 것 같기도. 혜수는 즉시 가방에서 은지가 먹었던 영양제 병을 꺼냈다.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똑같은 제품이었다. 이 영양제 정식 의약품이 아닙니다. 성분 분석 결과 서서히 체내에 축적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임신 중기가 되면 치명적인 수준에 도달하죠. 하연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거짓말이에요. 도연 씨가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다음 달에 결혼해요. 청첩장도 다 돌렸고 신혼여행도 예약했어요. 제 딸도 그랬습니다. 결혼식 당일 쓰러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죠. 혜수는 마지막으로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줬다. 성호가 다른 여성과 보석상에서 반지를 고르는 모습이었다. 날짜는 불과 사흘 전이었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여자는 누구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그의 마지막 타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성호와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다. 자기야, 오늘 영양제 먹었어? 우리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해. 보험은 다 처리했지.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들어둬.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먼저 그 영양제 섭취를 중단하고 체내 독소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을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힘든 표정이었다. 정말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혜수는 하연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작은 손이었다. 은지의 손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구하지 못했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이는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하연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간과 신장에 이미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방치했다면 2달 내에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하연은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복도에서 무너져 울었다. 혜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은지를 떠올렸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딸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었다. 성호를 막아야 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성호와 하연의 결혼식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혜수는 서재에서 밤을 지새우며 수첩을 펼쳤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법적으로 그를 처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전직 판사로서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기소조차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지야, 아빠가 반드시 그 놈을 막을게. 혜수는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정식 수사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하연을 구해야 했다. 그는 은퇴한 동료, 판사들과 전직 형사들을 한 명씩 찾아갔다. 처음엔 모두 난색을 표했다. 불법 감시는 그들의 경력에 먹칠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혜수가 은지의 사진과 함께 성호의 과거 희생자들 명단을 보여주자 하나둘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 판사님, 이건 우리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전직 강력계 형사 김철수가 먼저 나섰다. 그를 시작으로 12명의 자원자가 모였다. 그들은 비공식 감시팀을 꾸려 24시간 교대로 성호를 미행했다. 성호가 하연과 만나는 카페, 레스토랑, 병원까지 모든 동선을 기록했다. 사설탐정 출신 박민호는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확보했다. 2주째 되던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되었다. 성호가 하연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한 후 병원 주차장에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하얀 약병에 담긴 알약들이었다. 성호는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야. 의사가 특별히 추천한 거라고. 매일 3알씩 꼭 먹어. 라고 말하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하연은 아무 의심 없이 약병을 받아들었다. 감시팀은 즉시 움직였다. 하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한 팀원이 그녀의 가방에서 약병을 빼내 소량을 채취했다. 그리고 곧바로 믿을 만한 약물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비타민제로 보이는 알약에는 미량의 리신 독소가 함유되어 있었다. 천천히 체내에 축적되어 장기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극물이었다.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와 산모 모두 생명이 위험했다. 혜수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 채취 과정이 불법이라 법적 효력이 없을 겁니다. 김철수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합법적으로 다시 확보하면 됩니다. 제가 현직 후배들과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하연의 주치의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성분 검사를 해보라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경찰청 특수수사팀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연쇄 보험 살인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범죄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경찰은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성우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감시팀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수사망을 좁혀갔다. 하연의 주치의도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독극물이 검출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되었다. 체포 작전은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경찰은 성호가 하연과 함께 있는 순간을 노렸다. 그가 또다시 그녀에게 약을 건네려는 찰나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윤도현 씨, 아니 이성호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성호는 끝까지 발뺌했다. 이건 모함이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비밀 아파트가 압수수색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위조 신분증 여러 개, 각종 독극물, 그리고 벽면 가득 붙어있는 여성들의 사진. 그 중에는 은지의 사진도 있었다. 빨간 X 표시가 그어진 채로.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일기장이었다. 거기엔 각 희생자들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보험금은 얼마나 받았는지가 마치 사업 장부처럼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은지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4번째 프로젝트, 임신, 상태, 활용, 자연사로 위장 용의, 보험금 7억, 성공. 혜수는 그 기록을 보며 주먹을 떨었다. 딸이 단지 프로젝트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재판에서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임무였다. 재판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검찰은 4명의 살인과 1명의 살인미수를 입증했다. 성호의 변호인은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그의 치밀한 계획과 일기장의 내용은 완전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임을 증명했다. 증인석에 선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그를 사랑했어요. 정말로 믿었어요. 제 아이와 저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혜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담담하게 딸의 마지막 순간을 증언했다. 은지는 행복해했습니다. 뱃속의 아이 이름도 정해놓고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그 아이가 자신이 독극물을 먹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성우의 냉혹한 범죄 수법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특히 일기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예비희생자들의 명단은 그의 범죄가 계속될 예정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선고 공판일. 법정은 가득 찼다. 희생자 유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 이성호는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살인으로 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고 1명을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그 수법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성호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부당해. 항소할 거야.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는 해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은지를 돌려줄 수는 없었다. 하연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덕분에 제 아이와 제가 살 수 있었어요.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를 못 지킨 것은 평생의 한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수는 은지의 방에 들어갔다. 그녀의 웨딩드레스가 아직도 옷장에 걸려 있었다. 그는 드레스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은지야, 이제는 편히 쉬거라. 그 악마는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야.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해수는 은지가 좋아하던 찬송가를 흥얼거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